어머님, 이제 그만 저희 집에서 나가주시겠어요? 암 수술을 받고 기댈 곳 하나 없이 아들네 집에 잠시 머물렀던 제게 며느리는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를 내쫓은 바로 그날 밤, 제가 남편에게서 받은 마지막 편지 한 통이 그들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열쇠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남편이 죽고 암이라는 무서운 병마와 싸우면서도 자식들에게 버림받아야만 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죽은 남편이 남긴 마지막 편지 한 통이 어떻게 그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통쾌한 반전을 선사했는지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잠시 빌려도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사랑과 정의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억울한 사연을 가진 또 다른 분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큰 위로와 희망을 전해줍니다. 부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서울 송파구의 작은 빌라에서 30년 넘게 미용실을 운영해온 62살 최은혜입니다. 제 인생은 늘 가위와 빅, 그리고 손님들의 수다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간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던 착한 사람이었죠. 남편이 떠난 후 저는 홀로 아들 지훈이를 키웠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을 갚고 아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 위해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제 손은 늘 약품 때문에 거칠었고 다리는 퉁퉁 부었지만 아들이 엄마 사랑해요 하고 안아줄 때마다 모든 피로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그런 제 희생을 알아주듯 아주 번듯하게 자라주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으며 3년 전에는 예쁜 며느리 수진이까지 얻었죠. 저는 이제 모든 고생이 끝났다고 아들 내외와 행복하게 지낼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제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방암 2기. 의사는 다행히 초기는 아니지만 전이 가능성이 있어 가능한 한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어렵게 제 병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제 손을 잡고 걱정 마 여보 내가 있잖아 하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수술비는 얼마나 든다고 하더냐. 그의 첫마디는 제 건강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돈 걱정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보험이 있어서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래요. 그래, 다행이네. 요즘 회사 일도 잘 안 풀려서 큰돈 들어갈 일 생겼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그날 이후 남편의 태도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수술 전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갈 때도 그는 단 한 번도 저와 동행해주지 않았습니다. 늘 바쁘다, 회의가 있다는 핑계뿐이었죠. 제가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밤새 고통스러워할 때도 그는 옆방에서 코를 골며 잠을 잘 뿐이었습니다. 저는 서운했지만 애써 그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평생을 나한테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니 내가 아프다고 하니 겁이 나서 저러는 걸 거야. 남자들은 다들 저렇게 약하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날짜가 다가올수록 남편의 행동은 더욱더 이상해졌습니다. 그는 부쩍 외출이 잦아졌고 늦은 밤에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들어올 때마다 그의 옷에서는
낯선 여자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차마 묻지는 못했습니다. 무서웠거든요. 제 짐작이 사실로 확인될까 봐요. 드디어 수술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아들 내외가 저를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 잘 될 거예요.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그 순간만큼은 그래도 내게는 자식들이 있구나 싶어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남편은 수술 시간이 임박해서야 마지못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의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에 잔뜩 짜증이 나 있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죠. 제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향하는 침대에 누웠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제게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수술 잘 받고 와. 그리고 돌아오면 우리 이혼하자.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들었잖아. 이혼하자고. 솔직히 말해서 나 이제 너랑 사는 거 지긋지긋하다. 평생 너한테 지어살았어. 이제라도 내 인생 좀 찾고 싶다. 너 암 환자잖아. 앞으로 내 병수발 들면서 내 남은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내내 저는 그의 차가운 눈빛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박상철, 네가 반드시 살아서 네게 오늘을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마치 주사가 제 팔에 놓이는 순간까지 저는 그 다짐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제 가슴을 도려내는 수술의 고통보다 남편의 그 잔인한 말이 제 마음을 더 깊이 패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병실에는 아들 내외만이 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급한 회사 일이 생겨서 잠깐 나가셨어요. 금방 오실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그날 밤이 깊어지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아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상철 씨, 아직도 회사 일이 안 끝났니? 전화라도 한번 해보렴.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우물쭈물했습니다. 엄마, 그게 그때 제 옆에 있던 며느리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아버님 지금 회사에 계신 게 아니에요. 저희가 엄님 걱정하실까 봐 차마 말씀을 못 드렸는데 며느리가 제게 휴대폰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웬 낯선 여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백화점 명품관을 돌아다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이 찍힌 날짜는 바로 제가 수술을 받았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 여자 누구니? 아버님, 내연녀래요. 저희가 사람을 시켜서 좀 알아봤어요. 아버님, 저희 몰래
그 여자랑 벌써 5년 넘게 만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아버님이 그동안 회사에 투자한다고 저희한테서 빌려가셨던 돈도 전부 다 저 여자한테 들어갔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그것도 5년이 넘게. 제가 가족들을 위해 밤낮 없이 꽃을 팔고 있을 때 그는 다른 여자와 희희낙낙하며 제 돈을 탕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님, 이것도 보세요. 며느리는 다른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그 여자와 함께 해외여행을 간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사진, 그리고 두 사람이 마치 부부처럼 보이는 다정한 모습의 사진들. 마지막 사진 아래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 상철 씨와 함께. 암에 걸린 본처와는 곧 이혼할 예정. 우리 이제 곧 행복 시작. 그 여자의 SNS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마치 승전보처럼 자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슬픔이나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결심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이시죠? 저 이정입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아들이 소개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술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퇴원하여 아들네 집에서 몸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제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요. 변호사와의 상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사진, SNS 게시물,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까지. 변호사는 이 정도면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 분할에서도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이라고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와 작은 꽃집이 전부였습니다. 둘 다 제 명의로 되어 있었죠.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제 피와 땀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재산 형성에 단 1원도 기여한 바가 없었습니다. 소장이 남편에게 전달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다급하고 비굴한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 지금 나한테 이혼 소송을 건 거야? 제정신이야? 내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멀쩡해. 당신이야말로 제정신이야? 아내가 암 수술을 받는 날 다른 여자랑 백화점에서 놀아나 놓고. 그건 오해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 됐어. 더 이상 당신의 그 뻔한 거짓말 듣고 싶지 않아. 우리 법정에서 보자. 저는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당황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아들네 집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줘. 내가 잠시 눈이 멀었었나 봐.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 저는 그의 눈물을 차갑게 내려다 보았습니다. 당신이 내 수술날 내게 했던 말을 기억해? 네 병수발 들면서 내 남은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다고.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 같은 파렴치한 인간을 위해 내 남은 인생을 단 1초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저는 남편을 그대로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한참을 현관문 앞에 서 있다가 힘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조심스럽게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다. 그래도 아빠가 저렇게까지 하시는 걸 보니 마음이 좀. 지훈아, 너는 엄마 편이니 아빠 편이니? 제 단호한 질문에 아들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엄마 편이죠. 아빠가 너무 하셨어요. 아들의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 내게는 아직 든든한 내 아들이 있구나.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남편은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의부증에 걸린 정신 나간 아내로 몰아갔습니다. 저 여자는 원래부터 의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여자 후배와 잠시 차를 한 잔 마신 것을 바람을 피웠다고 오해하고 저를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겁니다. 그의 뻔뻔한 거짓말에 기가 막혔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제 변호사는 남편과 내연녀가 주고받았던 낯뜨거운 문자 메시지들을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자기야, 그 아줌마 수술은 잘 끝났대?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거지? 물론이지. 이혼 서류 벌써 준비해놨어. 이제 저 집이랑 가게도 다 우리 거야. 문자 내용이 공개되자 법정은 순식간에 솔렁거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러버렸죠. 그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재판은 저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남편에게 유책 배우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제가 요구한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모든 재산을 제가 단독으로 소유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던 날, 저는 오랜만에 제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안은 한 달 넘게 비어 있었지만 여전히 제 손길이 닿은 듯 정겹고 아늑했습니다. 저는 가위를 손에 들고 제 머리를 제가 직접 잘랐습니다. 길었던 머리를 단발로 아주 짧게, 마치 지난 35년의 굴레를 잘라내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남편은 그 후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저는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는 이제 완전히 지워진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꽃시장에 가고 손님들의 머리를 만져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암 치료도 꾸준히 받았습니다. 다행히 제 몸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는 제 긍정적인 마음이 최고의 항암제라고 말해 주었지요.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북에 있는 시동생이라는 풀리지 않는 매듭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편지에 적혀 있던 김상호라는 이름과 함경북도 청진시라는 주소. 그것은 제 머릿속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살아있을까? 만약 살아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저는 통일부에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그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혹시나 하는 마지막 희망을 걸어볼 뿐이었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 그 일이 거의 잊혀갈 무렵 기적 같은 소식이 제게 전해졌습니다. 북에 있는 시동생 김상호 씨를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음 이산가족 상봉단에 그가 포함되었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남편도 보지 못했던 동생을 제가 대신 만나게 되다니. 저는 며칠 밤낮을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날. 금강산의 상봉 장소에 저는 아들 지훈이와 함께 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저는 한눈에 그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 남편의 젊은 시절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는 제게 형수님이라고 불렀고 저는 그에게 서방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짧은 만남의 시간 동안 우리는 수십 년의 세월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는 북에서의 고된 삶에 대해 그리고 평생을 형님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자신의 마음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남편의 마지막 모습과 제 아들 지훈이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죠.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는 제 손에 작은 보자기를 하나 쥐어 주었습니다. 형수님, 이건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형님께 꼭 좀 전해드리라고 하셨던 유품입니다. 전쟁통에 제가 미처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보자기를 풀어보았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안에는 금괴 몇 개와 함께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시아버지의 친필 유언장이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북에 두고 온 모든 토지와 재산은 남으로 내려간 아들 상철과 상호 두 형제에게 똑같이 상속한다. 또한 내가 남한에 남겨둔 이 작은 집 한 채의 처분 권한은 큰 며느리인 최은혜에게 위임한다. 단 아들 상철이 아내인 은혜를 배신하거나 그녀에게 고통을 줄 경우에 한해서다. 시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 남편의 바람기 많고 책임감 없는 성격을, 그리고 언젠가 그가 저를 배신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를 보호하기 위해 이 마지막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셨던 겁니다. 저는 그 유언장을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끼고 믿어주셨던 시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때 제 아들 지훈이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이 유언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들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그 흔들리는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동은 아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한 단어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남기신 그 북에 있는 토지와 재산, 그것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는지 아들은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내렸습니다. 내 아들이
내 아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을까? 그날 이후 아들의 태도는 다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제게 전화를 걸어 유언장의 효력에 대해 그리고 북한의 재산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아는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통일이 되면 그 재산을 다 찾을 수 있대요. 그거 우리가 다 상속받게 되는 거 맞죠? 며느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어느새 제게 다시 어머님, 어머님 하며 살갑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가 정말 잘 모실게요. 저희 이제 진짜 부자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들의 역겨운 위선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죠. 저는 제 아들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아들이 제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재산 권리 위임 계약서. 제가 가진 모든 상속 권한을 자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앞으로 바쁘게 움직이려면 이게 꼭 필요해요. 엄마는 그냥 편하게 저만 믿고 계시면 돼요. 저는 그 계약서를 받아들고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탐욕이 시뻘겋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지훈아, 너는 돈이 그렇게도 좋으니?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엄마. 돈이 최고죠. 돈만 있으면 세상에 못할 게 없잖아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조용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꼭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아들에게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너한테 줄 게 있다. 내일 예전에 우리가 살던 그 미용실로 한번 오너라.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나타난 아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시아버지에게서 받은 금괴라도 나누어 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아들을 미용실 안쪽에 작은 창고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네 아빠가 내게 남긴 진짜 유산이다. 상자 안에는 남편이 평생을 쏜 낡은 일기장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들 밑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아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짧은 편지 한 통과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지훈이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빠는 아마 이 세상에 없겠구나.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는 사실 내게 말하지 못한 큰 비밀이 하나 있단다. 나는 평생을 너와 내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며 살아왔다. 사진은 젊은 시절의 남편이 웬 낯선 여인과 갓난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이 아이가 바로 내 진짜 아들 너의 형이다, 지훈아. 나는 전쟁통에 북에서 사랑하는 여인과 아들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남으로 내려와 너의 어머니를 만나
너를 낳고 새로운 가정을 꾸렸지. 평생을 북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죄책감 속에서 살았다. 내가 인쇄소를 하며 벌었던 모든 돈은 사실 북에 있는 내 아들에게 몰래 보내주고 있었단다. 너와 내 엄마에게는 늘 가난하게 살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아들은 편지를 손에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거짓말. 아빠가 북에 아들이 또 있었다니. 그래. 네 아빠는 평생을 이중 생활을 해왔던 거다. 그리고 네가 그토록 탐냈던 그 시아버지의 북한 재산, 그건 애초에 네 것이 아니었어. 그 재산의 진짜 주인은 바로 북에 있는 네 이복 형이란다. 저는 아들에게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였습니다. 여기에 도장을 찍어라. 그리고 네가 나한테서 받은 모든 것을 다 토해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모든 사실을 세상에 다 폭로해 버릴 테니 대한민국 최고의 판사가 사실은 아버지를 속이고 북에 있는 형의 재산까지 가로채려 했던 파렴치한이라는 사실을 말이야. 아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각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아들은 제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저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네 인생이잖아. 그 후 아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 아내, 그리고 명예까지. 그는 한동안 폐인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외면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년 뒤 저는 작은 꽃집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게의 첫 손님으로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처럼 탐욕으로 번들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게 꽃다발 하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저는 아들이 내민 꽃다발을 말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모자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어쩌면 그렇게 서로의 가장 추악한 모습까지도 결국에는 보듬어 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가 가장 깊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치료하는 힘 또한 결국 가족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용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용서란 무엇인지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내일을 살아갈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